어제 열린 국회 국방위에서 이재명 대표와 신범철 국방부 차관과의 설전이 있었습니다. 자, 영상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먼저 영상 확인하시죠.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살상 무기 지원은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게 국방부의 여전한 원칙이다라고 믿어도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건 뭐 간접 우회 지원은 할 수 있다, 그런 여지를 남겨두는 것인가요? 국가안보상의 이유로 해서 정확한 언급을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직접 사용된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은 사실인가요, 아닌가요?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항이라 제가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십시오. 아니면 아니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사안을 밝히는 것 자체가 우리의 탄약 비축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북한에 전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사안을 고려해서 이런 입장을 취한 것으로. 말씀은 만약에 아니라고 하면 될 텐데 실제로 지원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가안보와 관한 사항이라 제가 이렇게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윤희석 대변인님, 국가안보 상황이라고 해서 조금 대답하기를 주저했던 것인데 이재명 대표가 왜 이렇게 집요하게 물어봤다라고 보십니까? 원하는 답변이 안 나오니까 그 답변을 그랬겠죠. 끌어내기 위해서 계속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에서 뭔가 우크라이나에 군사적인 어떤 지원을 한다는 어떤 의미의 답변이 나오면 정치적으로 또 공격할 수 있는 소재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민주당 네. 입장에서는. 근데 잘 보시면 신범철 차관이 계속 얘기를 합니다. 본인도 뭐라고 말하고 싶겠지만 할 수 없는 상황을 설명을 하잖아요. 국가안보상의 이유다. 국가안보상의 이유라는 것은 우리의 정보를 적인 북한에 넘길 수 없다. 작은 것이라도 넘길 수 없다. 그러면 국회의원이라면 다 이해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근데 계속 저렇게 집요하게 얘기하는 모습을 보면 의도가 있다는 것을 국민들께서도 충분히 이해하시는 그런 장면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한명수 대변인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 정부의 원칙이 분쟁 지역, 전쟁 지역에 대해서는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게 역대 이어져 온 우리 정부의 원칙입니다. 그 원칙을 국방부 차관이 확인만 해주면 됩니다. 왜 그 얘기를 못합니까? 못하는 이유가 있겠죠. 안보 관련된 얘기 하시는데 이미 우리 포탄의 규격과 몇만 발인지 숫자까지도 해외 언론에 다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어제 같은 경우는 민주당 대표가 아니고 국회 국방위원으로서 국민을 대신해서 정부를 상대로 질의를 한 겁니다. 이 명확한 답변을 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이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한 거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해외에 나가기 전에 해외 언론과 인터뷰를 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할 것처럼 간접 시사를 했어요. 다행히 미국 가가지고 합의는 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또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실제로 간접 우회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우리 국민들 사이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정쟁의 문제, 정치의 문제를 넘어서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의 생사가 걸린 문제예요. 러시아에 이미 우리 기업들이 얼마나 많이 나가 있습니까? 상사원도 있고 교민도 수만 명 이상입니다. 국내에 있는 그 기업들과 연결된 국민들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기업과 국민의 생명, 생사가 걸린 문제입니다. 생계가.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 원칙이 분명합니다. 신 차관이 이 얘기하면 됩니다. 비축량 얼마 30이면 충족했습니까? 그럼 충족했습니다. 넘었습니다. 이 얘기하면 됩니다. 이렇게까지 왜 이러죠? 정부가 이러다 보니까 어제 국민의힘 저는 제 귀를 의심했는데 이채익 의원이란 분은 우크라이나가 6.25 참전국이랍니다. 이 얘기를 왜 비판한 줄 아십니까? 이해찬 전 대표가 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민주당 대표가 우크라이나는 우리가 신세질 게 아무것도 없는 나라다 하니까 이걸 비판하려고 우크라이나가 마치 우리를 6.25 때 도와준 나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취지로. 그런 취지. 우크라이나가 그런 나라입니까? 소련의 유성국가여가지고 네. 북한을 도운 나라입니다. 국회의원이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시고, 저는 국민의힘 의원이 이거 반성하고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우크라이나를 감싸고 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까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회에 나오시면은 정확한 물음에 질문을 하시면 돼요. 자꾸 숨기고 빠지려고 하니까 국민들이 의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저 발언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네. 우크라이나 편을 왜 드느냐는 말씀은 굉장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6.25 당시에 우크라이나는 독립국가도 아니었고 소련이라고 하잖아요. 소비에트 연방의 일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우크라이나가 6.25 때 1950년 당시에 무슨 일을 했는지를 말할 여지가 없어요. 이해찬 전 대표의 발언은 왜 우리가 신세 질 일도 없는 우크라이나 같은 나라에 지원을 고려해야 되느냐, 이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50년도
1950년 6.25 났을 때 아시아 이 작은 이 나라에 왜 16개 나라가 참전을 하고 4만 명이 넘는 외국 젊은이들이 이 땅에서 숨졌는가? 그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유엔에 대해서 참전을 요청했는가? 우리에게 지원을 요청했는가? 이때 생각을 해야죠. 지금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서 우리 신세 질 일 없는 나라니까 우리 모른 체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과연 국가 지도자급 인사의 발언이 맞습니까? 이번 주제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우리 민주당도 당론으로 네. 당대표를 비롯한 모든 분들이 침략 전쟁을 강력히 규탄하고 러시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얘기는 그냥 윤석열 대변인이 할 얘기 없으면 안 하거나 아니면 이채익 의원이 반성한다거나 사과한다면 끝날 문제예요. 자꾸 옹호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본적인 역사적 팩트도 틀린 얘기를 가지고 와가지고 우크라이나가 마치 6.25 참전에서 우리를 도운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된 얘기는 잘못된 걸로 그냥 인정하고 반성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저보고 할 말 없으면 말을 하지 말라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그거하고 되죠. 얘기가 다르잖아요. 지금. 이채익 의원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잘한 얘기입니까, 그게 지금? 참전국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본인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했고요. 제가 드린 말씀은 이해찬 전 대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어떤 외국에 대한 군사 지원 관련한 우리의 특수한 상황을 얘기를 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제 국방위 상황을 조금 더 영상으로 확인해보고 얘기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민수 대변인과 윤석 대변인의 어떤 설전이 여기서도 벌어지고 있는데 국회 상황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55mm 포탄 같은 경우 며칠 분이 비축돼 있습니까? 30일 아까 기준으로 해서 장관님께서 설명을 잘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며칠 분이 있냐고요? 현재 재고로. 현재 재고로 며칠 분이 있냐고요? 30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에 그 155mm를 종합적으로 할 때 충분한 보충량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31분을 넘습니까? 부족합니까? 30일 기준으로 해서 충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넘는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합니까? 충족이란 말은 그것에 충분하다고 평가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자라다는 얘기군요. 모자라다고 답드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장난하는 자리입니까? 지금 질문을 그렇게 유도를 하시고 계십니다. 31분에 충족했다는 말이 31분이라는 겁니까? 부족하다는 겁니까? 넘었다는 겁니까? 충족이란 말 그대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분이 지금 국어 시간 학생 국어 연습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합니까? 노돈일 교수님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글쎄, 저거는 이제 아마도 국방부 입장 또 아마 이제 그 설사 지금 민주당이 집권에 있다 하더라도 저렇게밖에 답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네. 다 아시잖아요. 그걸 우리 탄약 뭐 31분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29일분입니다라고 할 수도 없고 왜냐하면 북한이 지금 우리의 적기로 있으니까 상황에서 신범필 장관 차관의 그 발언이 그와가니까 본인도 뭐 며칠 분 있습니다라고 왜 말을 못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걸 얘기하는 순간 그것은 국가 안보에 관한 기밀을 노출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이재명 대표 충분히 아실 텐데 저렇게 추궁하는 것은 조금 아쉽지 않은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31분입니다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네. 31분보다 31분보다 충분히 더 있습니다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 아마 본인도 충분히 이해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방위에서는 우주 발사체, 북한이 주장하는 그 우주 발사체 발사 당시에 울렸던 경보를 놓고 오발령 됐던 그 소동을 놓고 다시 한번 부딪히는 모습이었는데요. 국방위 모습 조금 더 보겠습니다. 사이렌 소리 들으셨습니까? 예, 서울 지역에서는 그렇게 되었는데 백령도는 아니 장관님 사이렌 소리 들으셨냐고. 예, 들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그럼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다고 봅니다. 아니 장관으로서 예. 국방을 책임지고 저는 있는 장관으로서 제 아까 입장에서 황당한 문자 메시지잖아요. 제 입장에서 보면은 네. 저는 미리 예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큰 무리 없이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문자 메시지의 내용도 형식도 그리고 시기도 대단히 애매한 뭔가를 찾아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런 형식들로 다 차워진 거 아닙니까? 일본 그래서- 문자 메시지 보셨어요? 그래서 그동안 일본 문자 메시지를 일본 문자 제가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예, 정확하게 어떤 상황인지 예측이 되시죠? 예, 거기는 뭐 그리고 내가 어떤 탄도미사일 행동을 이야기 해야 될 보는데, 예. 것인지 국민적 지침이 명확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 수준은 거의 딱 미치지도 못하고 있어요. 어제도 저희도 지적을 좀 했는데요. 일단 경보 문자를 받긴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라라는 그 지시가 좀 부족했던 그 부분을 지적했는데
구자룡 변호사님, 윤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하라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하던데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에 대해서는 과잉 대응이라는 게 오히려 더 적절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발령이라고까지 보지는 않는데 네네. 그 발령을 보고서 이게 무슨 상황인지 파악하기엔 부족함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 그리고 정부 부처 간에 엇박자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니 이 부분에 네. 대해서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국민들께서 무슨 상황이구나, 내가 뭐 해야 되는구나라는 거는 문자 메시지 안에 담겨 있어야 되고, 그게 사실 문자 메시지 긴급으로 보내는 목적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윤 대통령께서 문제의식 가지고 지침을 내리신 거는 적절하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소모적 논쟁이 아니라 빨리 제도 개선하고, 이게 대해서 오발령이다 아니다 이거보다는 사실 그 주무관이 그 상황에서 판단할 수 있는 재량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전에 대해서 더 이게 중한 사안이라고 봤던 그걸 논하는 게 아니라 매뉴얼로 세팅이 되는 요거에 더 집중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방의 상황 좀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강성 팬덤과 관련된 얘기도 좀 이어갈까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후원금을 모집했는데 조기에 마감됐다고 합니다. 화면 잠깐 볼까요? 자, 이재명 팬덤이 확인됐다, 재확인됐다. 후원금이 조기 마감됐다라는 내용입니다. 연간 후원금 모금 한도가 1억 5천만 원인데 29분 만에 한도를 다 채웠다. 1인 평균 후원금 약 3만 원, 5천 명에게 후원을 받은 것으로 추정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요즘 뭐 민주당 의원들 후원금 모으는 기사들을 가끔 보긴 하는데 쉽게 잘 모으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만큼 아주 강렬하게 지지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 걸로 보입니다. 부러운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게 과연 부러울 일인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역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 지지층이 너무 그 지지하는 강도가 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배타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 거고요. 또 그 강한 지지를 보내는 분들에게 포획된다고 하죠. 네. 그 정작 정치하는 이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 같은 분이 이 강성 지지자들의 어떤 의사에 따라서 휘둘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것이 또 밖으로 보여질 때는 굉장히 그 당대표로서 객관적이지 못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네. 뭐든지 적절한 게 중요한데 이 강성 지지층이 가장 큰 문제는 강성 지지층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도 그 강성 지지자들이 보내주는 지지의 강도가 너무 과잉 대표된다. 실제로는 10명이 보내는 지지인데 그것이 너무 세다 보니까 20명, 30명으로 보인다. 거기에서 착각을 하게 되는 그 과정, 거기에 대한 경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성 지지층들, 이재명 대표의 팬덤 지지층들에게 공격을 받고 있는 박용진 의원이 있는데요. SNS에 영상을 하나 올렸습니다. 어떤 영상인지 보고 이야기를 이어가죠. 우리 처음 뵙지 않아요? 저는 처음 뵈요. 근데 이렇게 그냥 보자마자 적대적으로만 얘기하고 말도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이러는 거는 이게 민주당이에요? 민주당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얘기도 하기 싫어요? 앞으로 그러면 저도 여러분한테 배워서 똑같이 할 거예요. 당이 두 쪽 나요. 두 쪽 나는 당이 어떻게 정권을 교체하고 어떻게 국민들과 민생을 구해요? 자, 뭔가 호소하는 듯한 영상이었습니다. 이게 민주당입니까? 상대방에서 이게 민주당입니다라고 얘기하더군요. 한민수 대변인님, 저 영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그 좀 전에 이제 후원금 얘기 나왔을 때 제 주변 계신 분들이 일하다가 갑자기 다른 일하다 29분 만에 마감되니까 자기 후원 못했다고 하는데, 대부분은 1인당 3만 원이니까요. 소액이고 이미 우리 정치자금법이나 선관위에서 이제 그 정도는 국고에서 10만 원 미만은 다 이렇게 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작은 십시일반 모아서 본인들 지지하고 열심히, 그리고 좋은 정치 해달라고 지지하는 거는 절대 비난을 받을 일은 아닙니다. 그걸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 하고 지금 이제 이른바 열성 지지층, 강성 지지층인데 이거를 지금 이재명 대표만 있는 게 아니고 역대 정권의 보수든 진보든 다 이렇게 열성 지지층이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어찌 보면은 정권 유지하는 데 있어서 힘이 될 때가 많이 있죠. 노무현 대통령도 있었고 박근혜 대통령도 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박사모라고 해가지고 있었고,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있었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열심히 지지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그 영부인의 팬카페도 있고 해서 지지하고 응원하잖아요. 이것들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과도하게 도를 넘어가지고 상대방을 이제 본인의 주장과 의견을 내는 거에 대해서는 그거는 뭐 당연합니다. 낼 수 있는 거고, 수용할 만한 의견들은 정치인이라면은 본인의 반대편, 자기하고 생각이 다르더라도 그 당원과 열성 당원들이 목소리 내는 거, 이건 받아들일 의무도 있는 겁니다. 다만 이게 이제 뭐 과도한 욕설이랄지 아무튼 인신 공격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자제되고
징계될 필요도 있고 제재될 필요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 지시로 당원을 제명까지 했어요. 그 제명이라는 거는 그 당원은 이제 민주당 당원이 아닙니다. 최고 징계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특정 일부 이제 그 좀 도가 넘는 당원 한 분들 가지고 지금의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이랄지 민주당을 지지하는 열성적인 당원분들 정말 본인 돈 내고 본인들 뭐 이렇게 다 생계도 한데 가서 모임에 가서 목소리 내고 하는 이런 분들을 전체적으로 그냥 한 번에 이렇게 비판하고 하는 거는 그 또한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렇게 아까 얘기한 것과 연결되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의 후원금이 뭐 20분 만에 차버렸다 하는 것과 비슷한 것 같은데 저도 국회의원들이 많이 후원합니다. 왜냐하면 늘 비판만 하지 말고 고무 찬양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두 분도 출마하시면 저도 조금씩 후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걱정 말고 출마하시는데 그 열성 지지층이 있다는 건 굉장히 든든한 거죠. 네. 정치인들은. 네. 그게 바로 이제 배경이 드는 것이고. 근데 바로 이제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 보면 바로 그게 양날의 칼일 수 있다는 거죠. 열성 지지층이 있다는 것은 어떤 한 사람에게는 든든한 배경이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폭력적 행태로 나타나면 이게 그야말로 전체 구도를 망치는 그런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지층은 든든하지만 지지층만 보고 행보를 하는 건 또 안 된다는 거죠. 특히 국회의원들은 네. 국민의 대표입니다. 그 자질을 지지하는 유권자의 대표가 아니고 물론 유권자들의 이익을 대변해야 되지만 그것만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국민 전체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런 사실이 잊지 말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열성적으로 지지하는 건 좋지만 자기와 반대편에 있다고 해서 이렇게 폭력적 행태를 보이는 것은 그 전체적인 구도, 민주당이라고 하는 지금 아까 박용진 의원도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민주당을 망치는 길이라고, 두 쪽 나뉘는 길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열성 지지를 하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폭력적 행태로 나타나는 건 안 된다. 이런 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저도 그래서 팬덤이 문제가 아니라 팬덤에 지금 훌리건이라고까지 불리잖아요. 그리고 테러 행위라고까지 불리는 그 행태가 문제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예전에 사실 팬클럽 팬덤이랑은 달라요. 그때는 이런 평가 안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되는 행동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하는 것인데 과거 사례랑 비슷하다라고 해서 팬덤을 그냥 옹호하는 그게 지금 끊어내지 못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런 자발적 후원이 있는 건 좋은데 이재명 대표는 대선 후보까지 하셨던 분이니까 5,000명 붙잡고서 정치하실 분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포획되는 이 상황 왜 끊어내지 못하고 그 이장직 하나 내려놓는 거에 대해서 옥신각신 당내에서도 갈등이 있는가 여기에 더 집중하셔야 되는 것 같고 이 소수라는 게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게 과잉 대표되는 경우가 많아요.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절대 다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명을 지르는 소수에게 항상 시선이 가게 마련이거든요. 정치를 근데 그런 식으로 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왜곡되고 우리 보통 연예인이랑 정치인 생리 비슷하다 그러잖아요. 네. 유튜브도 굉장히 양질의 컨텐츠가 구독자 많고 완전히 저질의 자극적인 컨텐츠가 구독자가 많아요. 그리고 슈퍼챗이 또 그렇게 쏠려요. 근데 먹방 보세요. 슈퍼챗 터지면 계속 먹어요. 욕하는 채널은 슈퍼챗 터지면 계속 욕해요. 그러니까 강성 팬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바로잡아 가야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거지 여기에 절대 포획돼서는 안 된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란다. 이게 지금 지적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사람 논란이 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입니다. 정 최고위원이 상임위원장직을 포기할 생각이 없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청래 최고위원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정청래는 꺾이지 않습니다. 반드시 행안위원장 하고 말 것입니다. 정청래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강물이 바다를 포기하지 않듯 당원들의 뜻을 받들어 대의원제 폐지 당원들과 함께 반드시 하겠습니다. 저도 앞장서서 열심히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투쟁! 자, 저런 얘기를 하면서 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민주당 재선한 의원은 기득권에 너무 집착한다. 그리고 또 다른 초선 의원도 욕심을 정도껏 부려야지 너무 지나치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거든요. 윤희석 대변인님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저는 이 민주당 상황을 볼 때마다 대부분 보면은 이재명 대표를 많이 보시잖아요. 네. 저는 정청래 의원을 중심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정청래 의원은 소위 말하는 586 운동권 출신으로서 그 투쟁 프레임을 뼛속 깊이 갖고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586 중에서도 굉장히 특이하게 극렬한 지지층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당 대표의 위치와 지금 뭐 수석 최고위원인데 이재명이라는 그런 특이한 분이 없었다라면 아마 당대표 정도 하고 있을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특징, 투쟁 프레임과 극렬 지지층을 동시에 갖고 있는 정치인이다. 이 얘기는 민주당이 지금 이 상황에서 뭔가 좀 지우고 싶은 그런 당내 요소들을 다 갖고 있는 분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나오는 결과가, 지적받는 결과가 기득권 집착이다.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영상을 보시면 정청래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본인에 대해서 본인의 이름을 지칭하고 말한다는 것은 본인을 굉장히 크게 생각하는 거라고 저는 봐요. 이런 식으로 지지자들에게 얘기를 하고 그 지지를 다시 흡수합니다. 근데 그것을 바라보는 민주당의 정통 지지자들이 과연 정청래 의원을 그렇게까지 보느냐. 그럼 거기에서 지지층과 정청래 의원은 괴리가 생기게 되겠죠. 당을 대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이 저런 언행을 하기 때문에 민주당의 내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저는 그렇게 진단합니다. 노동일 교수님, 정청래 의원이 행안위원장에 왜 이렇게 집착할까요? 글쎄요, 저도 이유를 잘 모르겠네요. 보통은 최고위원이라는 건 그 당의 지도부 아닙니까, 이른바. 네. 그런 분들은 다른 어떤 당직이나 다른 뭐 국회직 이런 것들을 보통은 안 하죠. 겸직은 아니지만 정확하게 말해서 보통은 안 하죠. 관례적으로. 그런데 과방위원장 때도 전반기에 과방위원장 때도 그걸 고집해서 과방위원장을 했고 그런데 또 1년 후에 또 이렇게 그 행안위원장을 꼭 해야겠다 하는 것은 글쎄요, 정청래 의원이 아니면 행안위원장을 할 사람이 없는 건지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민주당이 지금 3선 의원이 부족하겠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3선이 부족하지는 않은 것 같고 저 오늘 아침 그 뉴스를 보면서 참 부러웠던 게 하나 뭐였냐면 미국 정치를 보면서 그랬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그 메카시 공화당 원내 총무가 지금 현재 그 부채 한도 협상에서 공화당의 대폭 양보를 해서 지금 타협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였냐? 정치는 타협이다. 누구도 모든 것을 얻지는 못한다. 이렇게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했다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 말을 좀 꼭 들려주고 싶어요. 정치는 타협이다. 어떤 상황이든지 당내도 당 외에 마찬가지 타협인데 누구도 모든 걸 얻을 수는 없다. 이렇게 했으면 그럼 그 정청래 의원에게 좀 이걸 들려주고 싶은데 아니 본인이 한번 가방위원장을 하셨고 또 최고위원이고 그런데 왜 행안위원장까지 이렇게 욕심을 내시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본인이 꼭 해야만 하는 어떤 이유가 있는 건지를 좀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국회의원에게 상임위원장은 뭐 꽃이죠. 뭐 다들 욕심을 부리는 자리이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과하다 이런 지적들을 피해갈 수는 없는 현재 상황입니다. 한민수 대변인은 내막을 좀 알고 있습니까? 왜 저렇게 욕심 부리는지? 일단은 정청래 의원이 최고위원이 당원과 지지자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는 건 저도 뭐 정치를 지금 하는 사람 부럽습니다. 네. 분명히 많은 당원과 지지자들이 듣고 싶은 일 아니면 하고 싶은 일을 하기 때문에 국회의원으로서 아마 지지를 받는 거라고 봅니다. 그것까지 뭐 비판하거나 다른 당에서 특히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게 보니까 이제 당내 상황이고 원내 지도부가 이제 협의를 해가지고 기준을 세우고 해서 이제 조만간 열리는 12일인가요? 의총을 해서 아마 선출을 할 것 같은데 6개 자리입니다. 하니까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제 입장을 뭐 당 대변인이 하기는 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걸 보니까 많은 수만 명의 당원들이 또 청원을 했더라고요. 당 홈페이지에다가 그렇게까지 하는 걸 보면은 당원이나 많은 지지자 입장에서는 정청래 최고위원이 가방위원장을 할 때 일을 참 잘했다는 평가 함께 행안위원장으로 가서 뭔가 일을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분명히 목소리나 요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제 행안위원장 1년 하고 가방위원장으로 갔는데 아마 당시 할 때 1년씩 하고 이렇게 교대를 해가지고 막기로 무슨 약속이나 무슨 뭐 이렇게 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정책위 입장에서는 그런 과정들 이런 것 때문에 본인 입장을 밝힌 거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상황 좀 보죠. 원내대표가 어떤 결단 내릴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